이렇게 차이 나던 사람이 막상 까보니까 틀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 세모야의 캉브로 민수도 솔지입니다. 지난번에 민수로 씨가 정치라는 테마를 가지고 정치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그 정치 테마에서 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설문조사, 여론조사 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나한테는 안 올까? 그 보통 맞죠? 전화로 이게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거 보잖아요. 항상 허경영님은 자주 전화 오는데 허경님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허경영 그거죠.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제 투표고 하십시오. 저도 오히려 여론조사하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 그 힐러리 때도 그랬고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안심을 줬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 해당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좀 안 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가 네.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여론조사하면 저희가 믿어야 하지만 믿을 수 없고 약간 저희가 잘 알아야 하지만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작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여론이 이렇게 변하는 게 맞는지 혹은 설문 방식은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딱 뜻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어떠한 이제 연구 주체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하거나 해서 자기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많은 주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렇게 많이 보는 건 사실 대통령 지지율 추이라든지 혹은 대선 후보 지지율 추이라든지 그런 건데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기업에서 많이 한다고 해요. 네네. 왜냐면 기업에서 이제 소비자 선호도 같은 것들 이렇게 하거나 할 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실제로 뉴스나 그런데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그 공표되지 않는 영역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가 훨씬 더 많고 네 그게 한 80% 정도 차지하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론조사, 설문조사라는 거는 원래는 국가에서 시작을 한 게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설문조사 지금처럼 막 지지율을 뭐 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왕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왕의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그런 걸 물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그냥 뭐 징병할 사람을 찾는 정도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그 정도로 저희 호구 조사를 한 거지 저희가 본격적인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이제 뭐 징병, 세금 제외하고 최초라고 보는 건 미국 대선 때 네, 1842년 에서 펜실베니아 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최초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설문조사는 틀렸고요. 결과는 이 사람이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하면서 설문조사가 더욱 연구가 꼽히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최초의 여론조사가 미국 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최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성분 세종대왕에서 단순히 그냥 호구조사 정도가 아니라 그 백성들의 민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종 12년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네네네 그 농경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세요. 곡창지대가 있는 반면 생산성이 높지 않은 곳들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세금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세종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다들 물어보자 해서 실제로 5개월에 걸쳐서 17만 그 백성들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세금을 개혁을 하는 게 여기에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바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럼 찬성이 많은 쪽은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찬성이 적었던 쪽은 나중에 시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번 손보고 하면서 결국 18년 만에 네네 정책을 바꾸셨다고 해요. 원래 왕은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애초에 백성들에게 물어보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바꾸고 시험적으로 운영도 해보시고 했던 그래서 거의 최초에 가까운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네네 대단하죠.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기록하는 그 근대적인 여론조사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아무래도 규모가 높으니까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 1980년 대선 때 최초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0편대 대선 어떤 분이 나오셨는 줄 아세요? 노태우
맞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때 팽팽했던 그때 여론조사가 최초로 시작을 했던 거고 여론조사 중에도 흑역사 같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사에서 대통령 후보를 또 맞춰보겠다고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네. 1000만 호의 우편물을 보내고 그러고 이제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해서 자기들은 되게 진짜로 1000만 명한테 보냈으니까 정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네, 1936년에. 근데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네. 왜 틀렸냐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표본 집단은 넓었죠. 근데 중요한 건 표본 집단을 구하는 방식이 잘못됐었다는 거예요. 그때 표본은 뭐였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명부 그리고 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1936년도에 그 시기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나 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수 성향이 좀 띄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목소리를 거의 대변하는 여론조사가 되어서 그거는 완벽하게 나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전화신가 봐요. 나한테 연락이 안 온다라고 하는 거 보면 네, 전화가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죠. 네, 특히 대선이나 이런 여론조사에선 받아봤거든요. 네, 저도 받아봤는데 진짜로 ARS로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뭐 지지율 조사합니다. 뭐 지지하시는 후보의 이름을 번호를 기억하시고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자동 응답기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는 하다가 그냥 끊어요. 네. 사실 저도 하다가 몇 번 끊은 적이 있어요. 끊었던 이유가 전화를 오잖아요. 그리고 뭐 20대인지 뭐 여성인지 그쵸. 남성인지 지지 정당인지 선택하고 그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쪽에 대해서 이미 응답자가 이미 다 찾기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여기서 뭐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안내가 오거든요. 이거를 또 음모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지지율 조작을 위해서 내가 지지하시는 후보가 몇 번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야당 후보를 봤어. 그러면은 이 설문조사에 뭐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지지율 조작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고 네네 필요한 뭐 표본이 어떤가에 따라서 끊어진다라고 해요. 네, 일단은 그래서 ARS 방법이 있고 또 전화 와서 한 사람이 진짜로 사람이 연락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화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쉽게 못 끊을 거예요. 씨도 만약에 전화 왔으면 저도 만약에 전화 왔으면은 ARS는 맞죠? 이렇게 듣다 끊는데 전화 면접이 실제로 잘 못 끊고 네네 그래서 실제 면접이나 그 결과의 질은 좀 높지만 비용적인 제약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거를 100%를 하지 못하고 ARS에 좀 병행한다라고 해요. 근데 ARS에서도 또 나뉘어요. 무선으로 전화를 거느냐 유선으로 거느냐. 유선으로 하면은 가정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부나 고령의 노인분들이 좀 많으시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 나온 결과는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좋고 그리고 무선은 되게 응답률이 좀 낮다라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한데 거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덜 보수적일 수 있다. 전화를 하는 시간대도 그 설문조사 결과에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낮 시간에 만약에 전화를 해 그러면은 응답자들 뭐 똑같이 다 돌렸어도 일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안 받거든요. 근데 약간 여유 있는 그냥 집에서 이제 편히 쉬고 계시던 분들은 그냥 그 낮에 전화 와도 뭐 받으시는 거예요. 우선으로 봐도. 그래서 약간 흐려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섞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여론조사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곧 닥쳐올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출구조사. 진짜로 딱 투표하고 나오면 바로 물어보는. 그래서 정말로 정확도가 높아야 되겠죠. 네. 정말로 높을까요? 높지 않을까요? 나오면서 본인이 어디다 투표했다고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이 출구조사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거기서 이 알바를 하기 전에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하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통계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통계적인 그런 실험의 결과가 나은 방식으로 투표소 앞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4명씩 끊어서 그 4명이 1명씩 조사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딱 지켜요? 막 왜냐면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그게 막 순서도 이제 틀리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끝까지 지켜요? 아니면은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웬만하면은 그 아르바이트 지도해 주시는 분이 그 4명이 1명씩을
꼭 강조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하면 꼭 해라 네.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말하기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4명에 1명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한데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이게 원래는 4명, 5명에 1명씩 이렇게 하락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렇게 못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표본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응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말하기 싫어하는 그 성향들이 나이대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설문조사에선 젊은 사람들이 잡기가 어렵고 출구조사에서 노년을 잡기가 어렵다. 선거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선에서는 출구조사가 웬만하면 맞대요. 총선에 가면 그게 아니라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많이 틀린다고요. 왜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니까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선은 그냥 전국에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그게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총선은 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됐는데 내가 딴 사람 뽑았다고 하면 약간 불이익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미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선은 맞으나 총선은 틀린다라는 말도 있대요. 또 여론조사 이제 아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이런 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4번 후보 있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신뢰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표본 오차라는 것도 나와 있고 네네 그리고 응답률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오차 범위가 5%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감이 오시죠? 1번 후보가 지지율이 40%고 2번 후보가 30%야. 근데 오차 범위가 5%다라고 하면 1번 후보는 40%지만 원래는 45%이기도 하고 35%이기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아까 그 봤던 신뢰도 95% 100번 중에 99번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1등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오차 범위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순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해요. 응답률이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응답률 10%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1000명을 딱 정해놓고 100명만 답하더라가 아니라 1000명을 하려니까 전화를 하다 보니까 10,000명이 된 거야. 10,000명까지 연락을 한 거야. 그럼 그때 계산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1000명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응답률이 10%가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여기 ARS 방식 몇 프로, 전화면접 방식 몇 프로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이게 유선 방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으면 이게 좀 보수적인 표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여론조사구나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이겼었던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오차 범위 바뀌기도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누구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본 사람 저 사람이 진짜로 당선되겠다라고 했는데 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던 사람이 막상 까보니까 틀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왜 그럴까요? 희망 고문 양구 아닌가요? 정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건가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자면 저는 오차 범위만 얘기 드렸어요. 표본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조작은 이렇게 갈 수 있는 유선으로만 했던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선 결과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완벽하게 이긴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벽하게 보수적인 집단만을 가지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여론조사 판을 볼 때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응답률을 잠깐 훑고 지나가자면 응답률이 높으면 좋은가? 낮으면 좋은가? 그런 건 딱히 없다고 해요. 다만 이제 응답률이 낮아지면 질수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통계적인 기법을 써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답률은 뭐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은데 큰 유의미한 그건 아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지만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잘 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론들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이용하고 사회의 여론을 만드는지에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내용이 마음에 들고 좀 다음번에도 기대가 되신다고 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